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저는 참 오래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남의 구경거리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저처럼 내 편이 아닌 배우자 때문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저도 그랬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지만 그때의 괴로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진부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닌지 아직도 가끔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더는 남 생각하며 끌려다니는 삶은 살기 싫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지금부터 그 눈물 나는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새벽 3시에 일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어둠 속에서 시작됐죠. 새벽같이 일어나 경매장으로 출발해 싱싱한 과일을 공수해 오신 뒤 가게 셔터를 올리고 그 과일들을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허리 숙여 인사하시던 모습, 사과 한 알, 배 한 알 파시면서 1,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희야, 돈은 벌긴 어렵고 나가긴 쉬운 거야. 꼭 기억해. 엄마의 입버릇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용돈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었어요. 친구들이 예쁜 옷 사고 화장품 살 때 저는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고요.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공부도 악착같이 해서 대학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엄마 혼자 억적같이 사시는 모습을 지켜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하루는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연희야, 내가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이 집 엄마가 3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 과일 판 돈으로 산 거 알지? 네 이름으로 해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끝까지 네 거야. 알았지?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당시 시세로 3억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죠. 위치도 서울 외곽이었고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엄마의 30년 넘는 눈물의 세월이며 엄마의 새벽잠, 엄마의 허리, 엄마의 청춘과 맞바꾼 귀한 집이었죠. 집을 증여받고 몇 해 후 저는 운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한때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라고 해야 맞겠네요.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순해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저한테 항상 살갑게 대해줬고요. 연애하면서 사람은 참 착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가끔 데이트 도중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참 다정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칭찬하면 남자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당연히 잘해드려야지. 처음엔 그런 효자 같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가족한테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런 남자가 안쓰럽게 여기는 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제 예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항상 연약한 몸으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실물로 만나보니
아무리 봐도 연약해 보이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좀 우악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죠. 화장도 진하고 목소리도 크고 말씀하실 때 손짓이나 행동도 과했어요. 뭔가 여장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로 과거에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좀 이상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느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사정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우리 연희 키우면서 눈물 나는 일 많았습니다. 그래도 애들 신혼집은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홀어머니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집 얘기를 듣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씁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네요. 내가 위치랑 평소 들었을 때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볼품이 없네. 그래도 신혼인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니? 참 너희 어머니도 생각 짧으시다. 이왕에 해주시는 거 이 집을 팔고 돈 좀 보태서 좀 번듯한 집을 해주시지. 고작 이런 집 해주시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셨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가 얼마나 낡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복도식이었고 엘리베이터도 느리고 주차장도 비좁았죠.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고생해서 딸을 위해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신혼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결혼 비용을 저희 친정에서 댔거든요. 신혼집도 제가 마련했는데 예식장 비용과 혼수도 거의 다 저희가 도맡았어요. 시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는 표현이 있죠. 정말 저희 시댁 사정이 딱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이 미안해하길래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없이 시작해도 사람만 성실하고 착하면 금방 마음 맞춰 살림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부터 시어머니가 가끔 남편한테 연락하셨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돈 얘기더라고요. 예, 너 이번 달 생활비 50만 원만 더 보내라는 거 잊었어? 엄마 카드값 밀렸다니까. 이번엔 친구들이랑 유럽 가기로 했어. 엄마가 여행사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여기로 300만 원만 송금해. 그런 전화가 수시로 왔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한숨을 쉬면서도 꼬박꼬박 보내드렸죠. 많을 때는 그런 전화가 한 달에 2번 이상 온 적도 있지만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라도 하면 진땀을 흘리며 변명했죠. 엄마가 예전에 사업하시던 버릇이 있어서 씀씀이가 좀 큰 편이야. 그래도 본인이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솔직히 아무리 남편의 설명을 들어도 전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도 혼자 장사하면서 절 키우셨지만 씀씀이가 크긴커녕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셨는데 시어머니는 뭘 믿고 그렇게 통 크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아들이 결혼까지 했는데 당연한 듯이 계속 손을 벌리시는 것도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 건강하신데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걸 결혼 2년차 되던 해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여보, 이것 봐. 뉴스 기사였는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나 대박! 그렇게 소문만 무성하더니 드디어 확정됐구나.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오르겠다. 저도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호재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에는 지하철 연장 노선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뜬 겁니다. 그것도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역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부동산이 들썩였어요. 주변에서 매물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시세도 쑥쑥 올랐죠. 저희가 결혼할 때 3억이었던 그 낡고 허름하던 아파트가 결혼 2년 만에 2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도 신이 나서 떠들었죠. 엄마, 우리 집 엄청 올랐어.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래 연희야, 엄마도 소식 들었어. 너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지? 그 집은 네 집이야. 끝까지 잘 지켜야 해. 알았지?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들떠서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엄마가 어떤 걱정을 하신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아닌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불안할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우리 며느리 요즘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시던 분이 뜬금없이 제 건강을 걱정하시니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전 건강해요. 어머니도 별일 없으시죠? 근데 갑자기 아침부터 연락을 다 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일은 무슨 일. 그냥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지. 참, 그러고 보니까 요즘 너희 아파트 집값 많이 올랐다며. 재건축에 지하철까지 날린 것 같더라.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안 싸던 안목이 참 뛰어나시구나.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늘 신혼집에 불만이 많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엄마 안목까지 칭찬하시다니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 뭐 조금 올랐다고들 하는데 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얼버무리자 잠시 뜸을 들이던 시어머니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유, 조금이 뭐니? 시세가 좋기 2배는 뛴 것 같던데. 근데 연희야, 내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 세상에 집을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부부는 거의 없더라? 다들 공동 명의로 한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세금도 덜 나온다더라. 저는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들었거든요. 네? 어머니, 그건 내가 뭐 나쁜 소리 하려는 게 아니야. 그게 몇 푼 안 할 땐 상관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를 거 아니겠니? 거기다 부부는 한 몸인데 왜 재산을 갈라? 그냥 공동 명의로 바꾸고 현명하게 살아라.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선뜻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일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죠. 공동명의라니, 그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끝까지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신 내 집인데. 오전 내내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맴돌았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고생해서 마련해준 집의 권리를 10원 하나 보태지 않은 남편에게도 절반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해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하시더라. 자기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죠. 나도 들었어. 아, 어머니가 자기한테도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제 물음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린 부부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쌓아왔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당신도 이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는 거야? 뭐 솔직히 이 집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알게 모르게 내가 좀 위축되는 것 같아. 마누라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뭐 이번 기회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나도 자존감이 좀 회복될 것 같긴 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잘 자고 있는데 저만 천장을 보며 뒤척였죠. 엄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린 부부잖아. 남편이 했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부부니까 제 집이 남편 집이 되는 건가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보탠 것도 다 참고 양보했는데 이제 멀쩡하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까지 절반을 내놓으라니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지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좀 달리 보게 됐어요. 마냥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제가 모르는 욕심이 자리 잡은 건 아닐까 의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답답한지 같은 말씀을 또 꺼내셨죠. 연희야, 내가 한 얘기 생각해봤니? 공동명의 말이야. 어머니 그게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친정 엄마랑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안 사돈? 아니 그걸 왜 사돈이랑 상의를 해? 네 집을 어떻게 하든 그건 네 맘이지. 아이 결혼했으면 그런 건 친정엄마가 아니라 남편하고 상의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도 그 집은 저희 엄마가 마련해 주신 거니까 엄마랑 상의해야죠. 아니 사준 건 사준 거고 이제 결혼했으면 네가 가진 것도 전부 내 아들이랑 공동재산이 되는 거지. 친정이 뭔 상관이냐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통화를 마무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서둘러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각은 무슨? 그럴 것도 없어. 다음 주까지 공동명의 해놔. 알았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날 또 저는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어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또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알아. 엄마가 또 공동명의 얘기하셨다며? 뭐래? 전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공동명의 해놓으라고 그 말만 하고 끊으셨어. 헌데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에 휴가 내야 하나? 명의 이전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지?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뭐?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휴가 내야 하나 고민했는데 왜? 아니 그럼 정말 어머니 말대로 따르자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사는 집이잖아. 뭐가 이상해? 아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 따지고 재산 가르는 것도 웃기잖아. 전 그런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전혀 안 웃긴데?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된 건진 알지? 우리 엄마가 30년 넘게 과일 장사하면서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자기랑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탰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이 집 좁다고 얼마나 투덜대셨나 잊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오르니까 절반을 달라고? 아, 연희야,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한 거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 너야말로 그땐 다 이해해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일로 꼬투리 잡는 거야? 내가 괜히 그래? 그러게 왜 멀쩡히 있던 명의를 바꾸라는 거야? 아, 네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지. 네 마음속에 내가 돈 한 푼 안 보태고 이 집에 거저 들어와 산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아들 기죽을까봐 그러는 거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탓이라 이거야? 아, 그래. 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전엔 네 명의로 되어 있었어도 남자 체면을 생각하면 결혼할 때 명의 바꾸자고 먼저 말을 했어야지. 뭐? 자기 그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기가 차더군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놀라웠는데 남편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쩌자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까지 한 거지?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너 집 얘기만 나오면 친정엄마 타령하는 것도 지겨워. 아니, 솔직히 결혼했으면 우리 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입만 열면 엄마. 생각을 좀 해봐.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너희 엄마랑 살 건지 나랑 살 건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정엄마 얘기를 왜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저희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에 살면서 엄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저는 이혼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어쩌면 더 시간 끌지 말고 헤어지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건지도 몰라. 고작 집값 하나 올랐다고 저렇게 안면을 바꾸는 인간들인데 계속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더 자주, 더 심하게 저를 압박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많을 때는 하루에 서너 번도 왔고 받으면 항상 같은 얘기였죠. 너 공동명의 언제 할 거야?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해? 너 시험이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은 거냐? 왜 멀쩡한 내 아들이 처가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해? 괜히 착한 내 아들 천덕꾸러기 만들지 말고 명의 바꾸라면 바꿔. 그렇게 점점 생때도 늘고 말투도 거칠어지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씀하려고 노력하시던 분이 나중에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야, 연희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공동명의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니? 혹시 너 딴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공동명의 얘기만 하면 펄쩍 뛰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데? 네가 떳떳하면 공동명의 못할 게 뭐가 있어? 평생 해로하면서 잘 살 작정이면 집이 네 명이든 우리 아들 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이제 상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고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저한테 바람을 피우냐는 막말까지 하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더는 참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가 고집만 꺾으면 온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는 말만 했죠. 그러다 며칠 후 갈팡질팡하던 제가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게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압박을 멈추지 않더니 예고도 없이 집에까지 들이닥치셨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팔짱을 낀 채 무서운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자.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턱하니 앉아 주위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 집이 6억이 넘는다며? 참, 사람 일 알 수 없네. 이렇게 좁고 낡아빠진 아파트가. 그 말에 또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용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묻자 시어머니가 저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죠.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답을 들으러 왔다. 너 이 집 명의 언제 바꿀 거냐? 공동명의 할 거야 말 거야? 대답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는 통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더는 어영부영 피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똑바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명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뭐? 어려워? 네. 이 집은 저한테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주신 엄마의 피와 눈물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야, 너 이게 옛날 같으면 소방 맞을 짓인 거는 아는 거야? 내가 누구냐? 네 시어미야, 시어미. 근데 감히 며느리가 시어미 말에 안 된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먼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정? 무슨 사정?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 집도 우리 아들 집이지.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을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게 만들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시더군요. 이깟 허름한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만. 긴 말 집어치우고 당장 공동명의해!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치는 게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분노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게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겠어요? 형편어렵다는 말에 저희가 두말 없이 결혼 비용 대고 신혼집까지 마련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집 명의까지 내놓으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마음이 어떤진 신경도 쓰지 않고 길길이 날뛰며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진짜 고집 부리면서 공동명의 안 할 거야? 네, 안 합니다. 절대 못해요. 뭐야? 그래, 좋아. 공동명의 안 할 거면 당장 이혼해. 뭐라고요? 그렇게 네 고집대로 다 하고 살 거면 이혼하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내 아들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진즉에 그 결혼을 깨고 싶었다는 걸요. 하지만 제 입으로 먼저 그런 말을 꺼내기가 겁이 나 모른 척 미루고 있었던 거죠.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나 있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 비로소 현실이 보이며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네, 당장 이혼할게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지 멍한 표정으로 다시 물으셨어요.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또 당당하게 답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놀란 표정이 분명했죠.
설마 제가 진짜 이혼하겠다고 할 줄은 모르셨던 것 같더군요. 그냥 저를 괴롭혀 명의 이전 받으려는 협박이었던 겁니다. 연희야,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 하나 가지고 제 역시 붙잡고 늘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랑 당장 헤어져 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언제 진짜 이혼하라고 했니? 나도 그냥 홧김에.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어쩌죠? 전 홧김이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희 그냥 이혼할게요. 제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허둥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퇴근했더군요.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서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엄마 와 계셨어?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득달같이 달려가 이렇게 소리치셨죠. 채여가, 연희가 너랑 이혼하겠단다. 이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더군요. 연희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공동명의 안 할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어. 그것도 당장.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지. 그 대답을 들은 남편은 금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었어요. 야 연희야, 잠깐만. 이게 무슨... 그러더니 당황해서 자기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니 난 연희가 너무 시간을 끌길래 그냥 빨리 공동명의 하라고 말하러 온 건데.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집에까지 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소리치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연희야, 진정해. 이까짓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진정하고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자. 이까짓 일이라니? 이 정도면 아주 중요한 일이지. 그리고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 난 이미 결심했으니까. 야, 엄마가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잖아. 진짜 이혼하라는 게 아니었을 거야. 그치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뭐라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젠 내가 더는 못 참겠어.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근데 당신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그러니까 갈라서자고. 난 절대 이 집 당신 명의로 해줄 생각 없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더니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향해 성질을 냈습니다. 엄마! 그러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놔! 얼른 나가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서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물으셨죠. 뭐? 너 지금 어밀 내쫓는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희랑 둘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엄만 자리 좀 피해달라고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자기 아들에게 등 떠밀려 쫓겨나듯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얘기를 해보려고 기를 썼죠.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소리쳤어요. 내일 퇴근하고 법원 앞에서 만나. 서류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자. 말 나온 김에 빨리 끝내야지. 질질 끌어서 좋을 거 없어. 연희야,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네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한참 문을 두드리던 남편도 지쳤는지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서 있을 때도 남편이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 좀 받아. 엄마가 너무 심하셨지? 나도 알아. 그래도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협박 같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연희야, 너 이혼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 집에 우리 아들도 2년이나 살았으니 당연히 집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근데 제가 문자에 답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며칠 지나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연희야, 그날은 내가 좀 심했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얘기하자. 공동명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설사 진심이라고 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뒤로 여러 번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남편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어요. 협의 이혼은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건데 남편이 끝까지 버틴 거죠. 나 이혼 안 해. 절대 못 해. 연희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왜 이혼해? 집 문제 말고는 우리 서로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잖아. 우리 이혼은 제발 하지 말자. 됐어. 난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문제는 집이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잡돌이하실 때 당신이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는 게 문제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편만 들게. 진짜야.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재판까지 불사하게 됐습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되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혼 말고도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이혼 의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남편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라는 거야. 나 여기서 2년 넘게 살았어. 절대 못 나가.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고 하루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의 짐을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난 남편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 고성을 지르거나 울고불고 매달리는 통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웃에게 미안하고 창피해서 혼났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엄마에게 상의했습니다. 엄마, 나 이 집 팔아도 될까? 왜? 그 인간들이 아직도 괴롭히니? 모자가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통에 죽겠어. 이웃한테도 민폐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 싶어.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그 집 지키라고 한 건 네 재산 지키라는 거지. 그 집은 어차피 재건축되면 다 바뀔 테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놨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매물이 없어서 난리라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내놨다고 생각했는데 매물 등록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팔리더군요. 집을 판 돈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6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죠. 그렇게 제가 집을 팔고 떠나버리자 남편은 법원에서 만나면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매달렸어요. 그러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갑자기 아파트 매각 대금의 절반을 달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겁니다. 자기 의뢰인도 그 집에서 2년간 거주했고 부부 공동생활의 터전이었으니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죠. 재판장님, 해당 부동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 당시 서류의 등기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어요. 증여가 사실이라고 해도 혼인 중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3억이던 아파트가 6억 원 이상으로 매각됐으니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죠. 재판장님,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재건축 지정과 지하철 노선 확정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피고 측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혼인 당시 신혼집 마련 외에도 모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일절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특유 재산의 가치 상승분까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양측 주장을 듣고 나서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혼인 전 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 측 변호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남편도 고개를 떨궜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온 전 남편이 절 부르더군요. 연희야, 잠깐만!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제발 나 좀 봐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엄마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진 빚 갚느라 힘들었던 거 너도 알잖아. 네,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업했다던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보기 좋게 망해 빚만 잔뜩 진 상태였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어머니 빚 갚느라 결혼할 때 그렇게 빈털털이었던 거예요.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의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집 명의까지 내놓으라니 제가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걸 여태 이해해준 마누라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잊었어?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판결 끝났고 이제 우린 남남이야.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재혁이 좀 봐줘라. 그래도 부부로 산 정이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그 말에 결국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불쌍하냐고요? 불쌍하죠. 근데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만드신 일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근데 화면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허둥대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하지만 전화는 이내 또 울렸어요. 그러면 또 끊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죠. 제가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전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 묻더군요. 엄마 왜 그래? 누군데 전화를 안 받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 전화야. 하지만 전 남편은 뭔가 이상한지 갑자기 자기 어머니 휴대폰을 빼서 통화 목록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 번호는 설마... 전 남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 사람 전에 사업 실패했을 때 돈 빌렸던 그 사채업자 아니야?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진짜 광고 전화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이 번호 똑똑히 기억하는데. 내가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는데 이 번호를 잊겠어. 근데 이 인간은 왜 또 전화가 와? 전 남편이 소리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런 시선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지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흥분한 남편의 목소리가 저에게까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 전화 주인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죠? 잠시 통화하던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뭐요? 이번 달 이자 400만 원 연체? 원금이 얼마라고요? 전화를 끄는 전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도끼 눈으로 노려봤어요. 눈에 핏발까지 서 있더군요. 엄마 미쳤어? 도대체 사채에 왜 또 손댄 거야? 가까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사채에 손을 대다니. 사업 말아먹고 남은 사채를 전 남편이 아등바등하며 다 갚았다고 들었는데 설마 또? 그때 더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자기 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친 겁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놀란 시어머니가 캑캑거리더니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며 외쳤죠. 야, 이 손 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 빚이 얼마야? 얼마냐고?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야? 그런 아들의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게... 말해, 얼른 다 말하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뭐라고 중얼거리더군요. 하지만 저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어요. 헌데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치는 바람에 상황을 눈치채게 됐죠. 뭐? 3억? 3억이라고? 그러더니 전 남편은 어머니 멱살 잡은 손을 스르륵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갑자기 허공에 대고 마구 웃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지금 또 3억이 생겼다는 거야? 그 앞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채여가, 내 말 들어봐. 엄마가 사정이 있었어. 그게... 사정? 무슨 사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그 무서운 사체에 손을 댄 거야? 그게 작년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같이 분양 사업을 하자고 연락했더라고. 뭐? 분양 사업? 엄마가 사업할 돈이 어딨어? 그래, 나도 돈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서류에 이름만 올리면 수고비도 주고 수익도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어. 엄마 설마... 그래서 그 일에 엄마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게 답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그 인간들 딱 봐도 사기꾼인데 그런 일에 명의를 빌려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답했어요. 난 정말 몰랐어. 돈이 통장에 막 들어오길래 정말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전 남편이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인간들이 돈만 들고 도망쳤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나만 죽어나게 생겼어. 피해자들이 전부 나를 찾아와서 콩밥 먹인다고 난리야. 재혁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라. 뭐? 엄마가 고스란히 그 죄를 다 덮어 쓴 거야? 그래, 나도 피해자야. 근데 사람들이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그래서 변호사 비용하고 매일 찾아와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해야겠는데 내가 신용이 있기래, 직업이 있기래. 빌려주는 곳이 사채뿐이더라고. 멀리서 그 말을 듣기만 해도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멀쩡한 얼굴로 살았을까요? 그때 전 남편이 이를 갈듯이 말했어요. 엄마 설마 그래서 집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설마 그 집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하도 사채에서 빚 갚으라고 괴롭히길래 그 집이 절반이라도 네 명의가 되면 어떻게 담보로 잡아서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어. 이 인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통에 죽겠더라고. 그래도 이번엔 절대 너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좀 기다리면 그 집 명의 이전 받아서 담보로 넣겠다고.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으로 명의를 바꾸라고 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만약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까지 시어머니가 벌인 짓에 골머리를 썩을 뻔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빚을 갚아줬는데 또 사채를 쓰다니 못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넋이 나간 것처럼 조용히 있던 전 남편이 갑자기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꾸 공동명의 하니까 결국 나만 빈털터리로 쫓겨났잖아. 난 이 꼴 만들어 놓고 뭐라고? 또 사채? 대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저는 귀를 막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구석의 일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저는 집을 판 돈으로 이번엔 엄마의 과일 가게에 가까운 곳에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친정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엄마가 싫다며 손살을 치셨어요. 연희야, 엄마 괜찮아. 이왕에 사는 집 회사 근처로 사서 너 혼자 편하게 살아. 싫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가 그 고생해서 마련한 집 팔아서 만든 돈이잖아. 엄만 고생만 하고 왜 누리질 못해?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넓고 깨끗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유, 젊은 게 엄마랑 살면 어쩌려고.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해야지. 엄마는? 난 이제 남자 지긋지긋해. 당분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런 제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셨지만 고집을 꺾지 않자 못 이기는 척 제 뜻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엄마와 결혼하기 전처럼 붙어 살게 됐습니다. 떨어져 산 지 고작 2년 남짓인데 다시 엄마 품에서 맛있는 된장찌개 얻어먹는 삶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걸 깨닫게 됐죠. 무엇보다 집 명의 바꿔달라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서니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전 남편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거래처 직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재혁 씨가 참 안 됐어요. 전 남편 얘기 껄끄러운가?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뭐 어차피 지난 일인데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인간이 왜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 정말 못 말려. 연희 씨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시어머니 얘기 들으니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사기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더라. 뭐 말로는 억울하다고 했다던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정신 못 차리고 쉽게 돈 벌려고 했으니 그런 일에 말려들지. 결국 감옥 갔잖아. 아, 그래요?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 시어머니가 교도소까지 가게 된 것 같더군요. 거기까지 들을 때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는 마음이 좀 아프더군요. 그래서 재혁 씨가 그 어머니가 남긴 빚을 떠안았잖아. 자기 딴엔 어떻게 감옥에 안 가려고 사채를 끌어서 여기저기 합의를 시도한 모양인데 피해액이 몇십억이라 소용없었던 모양이야. 어머나 세상에, 몇십억이요? 어차피 감옥 갈 거면 그냥 가던지 왜 사채엔 손을 대서. 그 인간들이 어디 감옥 갔다고 빚 받는 거 포기할 인간들이야? 결국엔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재혁 씨가 회사에서도 잘리고 지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자기 어머니 사채 갚는 것 같더라. 그 말에 저까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했어요. 평생 그렇게 사고치는 엄마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아라 인간아. 제가 효자라고 좋게 봤던 그 모습이 결국 전 남편과 그 어머니를 망친 거예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어머니 빚이라면 무조건 갚고 그게 효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소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말에 엄마 과일 가게에 나가 일을 돕고 있는데 갑자기 전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뜻밖이기도 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죠. 어머니? 그렇게 부르고 싶진 않았지만 뭐라고 딱히 호칭이 떠오르진 않아 정말 오랜만에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전 시어머니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연희야,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는데 전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과하러 왔다. 네? 그때 내가 너한테 한 지 사과하러 왔다고. 그게 무슨... 전 그런 거 받을 생각 없어요. 어차피 용서할 생각도 없으니까. 저희 엄마 보시기 전에 얼른 가세요. 지금 잠깐 식사하러 가셨으니까. 전 시어머니를 보자 잊고 있던 분노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들었는지 먼 산을 바라보듯 허공을 보며 자기 할 말만 하셨습니다. 연희야, 재혁이가 죽었다. 그 순간 과일을 만지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혁이가 죽었다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 사채 갚으려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어. 벌써 1년 전 얘기다. 돈이 급하니까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대. 그러다 험한 일 당한 거지. 다 이 못난 어미 탓이다. 내일이 벌써 일주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죽인 거야. 그 불쌍한 애를. 너랑 잘 살게 놔두기만 했어도 그렇게 외롭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시더군요. 감옥에서 아들 제사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서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 근데 내일 제사상 차리기 전에 너한테 용서를 빌어야 재혁이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 내가 용서를 빌면 혹시라도 받아줄 수 있겠니?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용서는 이제 필요 없겠네요. 어머니는 이미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아들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벌은 없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 눈에서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사과를 몇 개 봉지에 담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재혁 씨 제사상에 올려주세요. 그 사람 사과 좋아했던 거 아시죠? 제가 건네는 사과를 보며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죠. 전 남편이 죽었다니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가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당신 어머니 이제 좀 정신 차리신 것 같으니 안심하고 편히 쉬어.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끝으로 저도 그만 남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죽음 앞에 모든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힘들게 살다 간 그 사람을 위해 잠시 명복을 빌어주시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에서나마 전 남편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길 빌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